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억할 때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얘기한 이 해수면 상승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빙하가 녹는 것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재상 쌤은 또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여름에 얼음 들어있는 그 음료수 사면 이렇게 물이 있고 얼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물이 넘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수면 상승엔 일단 빙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름 그대로 땅 위에 있는 빙하인 대륙 빙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있는 해양 빙하가 있는데 비율로 보면 해양 빙하가 훨씬 커요. 해양 빙하가 훨씬 많은데 얘는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대륙 빙하는 실제로 물 위에 없었던 빙하들이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녹으면 실제로는 해수면 상승의 효과가 있긴 있어요. 다만 대륙 빙하의 양이 훨씬 해양 빙하보다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접적이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45번도 제가 알기로 이제 다른 학교 기출문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자체를 뭐라고 써놨냐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련성이 적은 것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영향성이 적다라는 의미의 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열 팽창, 쉽게 말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올라가는 이 현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좀 덜 한 게 있었는데, 이 빙하가 녹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지구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마 문제 중에도 몇 번 나왔던 말일 거예요. 그죠? 영구 동토층이라는 표현이 아마 나왔을 텐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구, 영원이란 뜻이죠? 동토가 뭐예요? 얼어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은 육지에 있는 굉장히 1년 내내 얼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심부에 있는 시베리아 지역이 이 지역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구 동토층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몰라서 하셔도 괜찮아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이 물질은 뭐냐면 메테인이 얼어있는 물질. 그래서 지구의 역사상에 있었던 메테인들이 얼어서 지금 여기에 갇혀있다는 거죠. 근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여기에 얼어 있었던 메테인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가 훨씬 강한 온실 기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를 역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을 좀 못해드려서 아마 영구 동토층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문제를 푸실 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3번 풀어보셨어요? 43번 답 몇 번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5번? 43번에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위에 있는 가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갖고 있는데, 자, 왼쪽 축과 오른쪽 축이 달라요. 왼쪽 축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단위가 pp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오른쪽 축은 메테인 농도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단위가 ppb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ppb는요? 빌리언. 그렇죠. 파트 퍼 빌리언 10억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숫자인 1800ppb랑 여기 보이는 CO2 농도인 350ppm을 비교하면 이 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기억보기 보시면 가에서 1950년과 200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농도가 비슷해진 시기가 있었다는 표현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그래프만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맞닿은 적이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그 값이 10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답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디귿은 솔직히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가 딸려서 그런가. 산업혁명이 언제예요? 1800년도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1950년도 이후에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산업혁명의 영향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문장이 좀 이상해서 물음표를 쳐놨거든요. 풀다가. 그죠?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맞아요?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디귿이 맞습니다. 어쨌든 기억은 확실하게 틀린 보기니까 이것들 좀 고쳐주시고, 기억은 확실히 틀린 보기니까. 그렇구나. 내가 국어를 좀 못해. 네, 37번은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37번의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죠? 이거 5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기억 니은 같지 않아요? 오번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디귿이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 있는 문제라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이상해 보였고. 자, 이거 외에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십니까? 지난번 개념도 괜찮고 문제도 괜찮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제가 쭉 훑어봤을 때 여러분들 과제한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게 45번이 많았던 것 같고요. 6번도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6번은 1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렸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통합과학에서는 복사평형은 항상 일어난다고 봅니다. 얘는 항상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대기가 있든 없든 복사평형은 항상 일어납니다. 없으십니까? 3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 나의 차이점은 대기가 없느냐 있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기는 온실 효과를 내는 온실 기체에 대한 얘기가 많겠죠. 이 기억에 복사평형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 효과 때문에 자, 복사평형 온도는 자, 대기가 있을 때가 더 커졌다고 했었죠.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가에서 지구에 입사하는 에너지 양과 지구에 방출된 에너지 양은 같다. 복사평형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복사평형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 지구의 열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 이 흡수와 방출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우리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방출한 에너지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복사를 만약에 내부 같은 말로 바꿔버리면 이게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디귿의 나에서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하는 양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온실 효과에 의한 에너지고요. 당연히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커져야 되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식을 정리해 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 왼쪽 거 지울게요. 이거 근데 이거 좀 수업 어떻게 하시지? 아, 설마? 금방 말라요. 그래요? 근데 제 선생은 부채질 하셨어요. 말 빨리 말하라고? 네. 보니까 안 묻힌 거랑 묻힌 게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안 묻힌 걸 하시는 거야. 자, 28번에 보시면은 복사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A를 보시면 100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이제 처음 들어오는 전체 에너지 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양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나가는 전체 양이랑 똑같아야 되죠. 이 중에 B는 뭘 의미해요? 여기는 B는 반사돼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자, G와 H는 각각 지표와 대기가 방출하는 양이죠. 자, 이렇게 지구 입장에서 받은 100을 자, 나가는 양이 모두 채워야 된다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각 부분별로 식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A에서 이제 B를 뺀 게 지구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A에서 B를 뺀 것은 뭐가 돼야 되면 지구에 흡수된 양이 돼야 되겠죠. 자, C와 D를 더한 값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식을 다 쓰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B 더하기 G 더하기 H 방금 제가 첫 번째 쓴 식이죠. 그죠? 이 식의 값은 A랑 똑같았고 A, K가 100이었기 때문에 얘들 셋을 더하면 100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B 더하기 C를 구하래요. 그러면 B랑 C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B와 C가 보여요. 그죠? B가 C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 B 더하기 C를 이렇게 묶어보면 A 빼기 D가 돼요. 근데 우리는 A와 D의 크기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A의 크기가 100이라고 나와 있고 D의 크기가 4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둘을 빼면 55가 남는 걸 정리했습니다. 자, 3번 CEF를 더하래요. CEF를 봤더니 자, 다 뭐냐면 자, 요렇게 다 대기로 들어오는 애예요. 대기로 들어오는. 그러면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니까 얘를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해야 되겠어? 대기가 방출하는 애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대기랑 방출 애를 봤더니 대기에서 화살표가 나가는 애가 누구냐면 H랑 I. 그래서 C와 E와 F를 더하는 것은 H와 I를 더하는 거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데 3번이 딱 맞죠. 자, 4번에 보시면 D와 I를 더하래요. D와 I를 찾아보니까 D는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지표면에 흡수되는 얘가 D고 역시 I도 지표면에 흡수되는 애가 I. 아, 지표면에 흡수하는 얘 두 개의 값을 더했으니까 뭘 구해줘야 돼요? 지표면이 방출한 애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지표면에서 화살표가 나간 애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랑 뭐가 있냐면 E랑 F가 있어요. D와 I를 더한 건 뭐랑 똑같아? F랑 G도 있네요. 그죠? 자, E랑 F랑 G를 더한 게 D랑 I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보기에 뭐가 더 써져 있어요? 보기에 H가 더 써져 있죠? 이러면 둘이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얘가 없어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게 4번입니다. 5번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 기체가 증가했다. 온실 효과가 늘어났다. 온실 효과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기에서 지표로 가는 에너지가 증가했다. 대기에서 지표로 가는 양이 I니까 I가 증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또 있을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시면 틀린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번 주는 제가 그 메일로 낸 걸 체크를 못했어가지고 시간 내에 체크를 못했는데, 자 질문 없으시면 빠르게 테스트를 보고 진도를 나가봅시다. 테스트 문제는 총 20문제고요. 어렵진 않은 문제들이니까 아마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한 시간 10분을 보겠습니다. 답안지. 대상팀은 답안지를 얻으세요? 시험지를 얻으세요? 가방지. 네. 저 여러분들 사진 찍어도 돼요? 저 이름을 못 외워서. 여학생들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면 저한테 자신 있는 사진 한 장씩만 보내주실래요? 이름이랑? 좋습니다. 그거 그것도 싫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나 이름 외워야 돼. 그냥 사진. 네, 사진 찍고 싶으신 분 사진 찍으시고. 너무 사진 찍어. 아니 무슨 사진 보낼 거야? 웃긴다. 현우는 괜찮지? 야, 현우는 외웠어. 남학생이야. 한 명밖에 없어. 다른 친구들도 외웠죠. 네? 아, 네? 나중에 학교 답만 최대한 다 써주세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현우가 얘기했던 그 숲의 감소 찾아봤더니 저희도일 때는 실제로 현우가 말했던 것처럼 얘네가 CO2 흡수 효과가 커서 여기 고위도일 때 이게 안 맞는데, 근데 전체로 보면 숲 감소가 이산화탄소 감소가 맞아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 감소가 맞아서, 그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번 현우가 한 게 맞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제가 고위도만 알고 저희도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풀면 돼요. 숲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흡수가 줄어든다.
16번을 깜빡하고 먼저 다 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채점은 어떻게 해요? 답지를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불러드려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네. 규칙 없어요? 제가 선생님이 좀 불러주세요. 다음부터 제가 불러드리고 오늘은 제가 답지를 인쇄를 해와서 답지를 드릴 테니까 채점들 한번 해보시고요. 했어요? 뒤에 답지 있어요. 쓸까? 선생님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셨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내셨어요. 카트 라인 몇 점인가요? 제가 알기로 40점을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50점 만점이에요. 네. 네? 답을 적어도 답을 다른 걸 적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다음부터는 답안지 문제 정도 잘해요. 그러다가 그 표시 좀 해주세요. 펜으로. 원래 답으로 붙였다는 거 표시해 주시고. 이거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시험이에요? 오늘? 아니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는 클리닉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시험이었구나. 총합 50점. 네, 제가 알기로는 총합 50점을 알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앞에 그 답안지에 이름 꼭 써주시고요. 이름 써주시고, 네. 이름. 선대요. 아, 속거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뭐야? 이만큼 깎였다는 거죠? 네? 총점이 이거라는 거 아니죠? 그래요? 뭔가? 아, 대충 큰 것만 있구나.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개수 아니에요. 정수예요, 정수. 네, 이거 개수 쓴 거야? 내가 이렇게 계산해 줄게. 자, 그 문제 중에서 4번부터 7번까지는 계산 잘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하필 또 제일 어려운 그림을 갖고 오셔가지고 알려주고 못 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대기대 순환 그래서 제가 16번에 대한 설명을 안 해드렸었죠, 그죠? 16번에 그 B가 이 아래쪽 순환이잖아요. 자, 이 이름만 알려드리고는 얘가 헤들리 순환이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얘가 이제 직접인지 간접인지 안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 30도까지의 헤들리와 그 다음에 60도부터 90도까지의 극순환은 이 공기의 상승 또는 하강 기류가 원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순환이라고 불러요. 다음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여기죠?
패렐 순환의 경우에는 양 옆에 있는 직접 순환이 원인이죠. 근처에 다른 순환이 원인이어서 얘들은 간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의 설명을 지난번에 안 드려가지고 16번을 다 맞았네? 제가 지난번에 요 말을 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테스트를 못 친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영상을 따라서 클리닉이든 재시험이든 분들한테 다시 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테스트 중에서? 좋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진도로 나가도록 할까요? 1시간 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진도 좀만 나갈게요. 우리 지난번에 대기대 순환까지 했고 표층 순환 제가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아, 했다. 했어요? 표층, 심층. 네, 표층 해류 순환 설명했었습니까? 자,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우리 지구에는 엄청 큰 규모의 공기의 순환이 있다고 했었죠?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른다? 대기대 순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이 대기대 순환은 위도 부분별로, 각 위도별로 특별한 방향과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북반구 위주로 주로 설명을 쭉 했었죠? 방금 설명했었던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패렐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이렇게 세 개 순환이 있고, 자, 밑에 있는 남반구는 이치라는 표현도 원래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긴 한데, 우리 북반구랑 완전히 대칭이라서 역시 얘네들도 헤들리, 패렐, 자, 극순환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각 위도별의 순환들은 각 위도별로 중요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기 0도부터 30도. 자, 여기 바람이 이번 다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0도부터 30도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북동쪽에서부터 불어온다 라고 해서 자, 북동무역풍이라고 부르는 바람이 이렇게 1년 내내 분다고 했었고요. 남반구는 이거랑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남동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자, 남동 무역풍이 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바람이 1년 내내 부니까 이 1년 내내 부는 바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바닷물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해류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무역풍을 따라서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자,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해류를 뭐라고 부른다? 적도 해류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죠? 굳이 뭐 북반구 쪽을 북적도, 아래쪽을 남적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적도 해류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얘들 이름이랑 방향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쭉 일어나는 순환들까지 다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학교에서 어디까지 알려줄지 모르니까 일단 이번 단에 필요한 것들만 정리 부탁했었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강조한 것이 이 지역에서의 기후였어요. 자, 30도 근처의 기후 어떤 특징 갖고 있다고 했었죠? 매우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죠? 역시 오늘 배우는 사막화에 대한 설명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 세 가지 이름과 특징들 정리한 상태에서 자, 오늘 언어로는 엘니뇨를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엘니뇨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 그 전에 이해해야 될 현상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용승이라는 현상입니다. 용승. 자, 용승이라는 현상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안가가 있어요. 해안가가 있는데 해안가의 경사가 이렇게 깊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있어. 그러면 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기 있는 바닷물들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빠지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바람에 의한 해류가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해안가 근처에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빈 공간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다른 바닷물이 채워와야겠지, 그지? 근데 이 바닷물을 어디 있는 바닷물이 채우게 되냐면, 자, 요 아래쪽에 있는 바닷물이 요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채우게 돼요.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바닷물들을 심층 해양수라고 많이 부르고요. 자, 이 심층 해양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심층 해양수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이름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아주 깊은 곳의 바닷물이야, 그지? 아주 깊은 곳의 바닷물은 당연히 온도가 어떨까? 매우 낮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수온이 되게 낮아. 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자, 이 바닷물이 왜 아래로 가라앉았냐면 온도가 낮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녹아있는 물질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무기질, 무기 염류들, 영양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영양염류라고 부른다. 자, 이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한 바닷물이 이 심층 해양수.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장품 잘 모르지만 그 한때 그 피부질 개선 화장품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화장품들 선전 문구 중에 하나가 심층 해양수를 담았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왜 심층 해양수를 담는 게 좋으냐? 여기 안에 미네랄이 많으니까. 그지? 이걸 우리 피부에 발라주면 좋지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였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영양들이 굉장히 풍부한 바닷물. 그러면 얘가 여기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 바닷물이 올라온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 요 지역. 일단 찬물이 올라왔죠. 일단 찬물이 올라갔으니까 요 주변 기온도 덩달아 어떻게 될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온이 기본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양분이 되게 풍부하다고 했죠. 그죠? 당연히 바닷물의 영양분이 풍부해지면 여기 뭐가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물고기 종류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적으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용승이라는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지역은 태평양 중에서도 남태평양 지역이에요. 자, 제가 지리 관련된 공부를 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자,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으면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대륙이 뭐예요? 아시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태평양 중에서도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지, 그지?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있다가 내려오다 보면 이쯤에 어느 나라가 있어, 대충. 그렇지. 인도, 네시아라든지,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남아 지역 여기 있는 거. 그죠? 조금 아래로 가면 뭐가 있어요? 그죠? 호주도 있고, 그 사이 지역 우리 뭐라고 부르죠? 오세아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오세아니아 지역. 여기 섬들이 막 있는 다도해 지역을 쭉 지나서 요 남쪽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어디예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쪽이에요. 그죠?
여기가 서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자, 태평양의 동쪽으로 하면 당연히 뭐가 있죠? 그렇죠. 아메리카가 있죠. 그죠? 당연히 적도 위를 뭐라 불러요? 북아메리카를 부르죠. 캐나다와 미국이 있는 이렇게 미국 대륙이 쭉 있고 이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멕시코. 그죠? 중앙 아메리카가 있는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남아메리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뾰족한 모양의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당연히 우리는 여기 태평양에 접한 지역이 궁금하죠, 그죠? 이 태평양에 접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그렇죠, 페루와 칠레가 있죠, 그죠? 그래서 페루와 칠레라는 이름을 특히 페루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저기 그려놓은 그림이랑 이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적도가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적도를 따라서 뭐가 흘러요? 그렇죠. 적도 해류가 지나죠. 그죠? 자, 적도 해류가 이렇게 서쪽을 향해 지나갑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람에 의한 해류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어디가 돼요? 서쪽이에요? 여기 있는 동쪽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동쪽의 해역에서 바닷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용승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태평양 중심으로는 동쪽, 그죠? 대륙에서는 어디? 남아메리카, 그지? 특히 적도 근처에 적도 해류가 지나가는 이 페루와 칠레 근처의 바다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여기가 용승이 많이 일어난다. 라는 거. 자, 실제로 여기 있는 페루와 칠레 뭐로 유명합니까? 어? 뭐라고요? 산맥. 그렇죠. 성악가 원해선 그렇죠. 그거 말고 우리 먹는 거에서 혹시 아세요? 망고. 망고가 유명하다고요? 여기야 망고는 망고 여기 망고 여기 양. 어? 양. 양이요? 그래요? 양? 양? 여기 뭐 유명하냐면 거기 과일, 포도, 체리, 그죠? 체리. 여러분들 거기 마트 가보세요. 페루산, 어? 칠레산, 그렇지. 이게 박스로 엄청 파잖아, 그지? 엄청 많이 나요. 왜 과일이 유명할까요? 추워서요? 더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가 이제 여름 과일 정말 좋아해요. 흔히 말하는 철호요. 특히 수박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수박을 절대 안 시키는 시기가 있어요. 수박을 너무나 좋아하지. 언제냐면 겨울에 당연히 못 시키죠. 개 비싸니까. 장마 직후. 왜냐면 과일이 맛있으려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빠져나가야 설탕이 가득 차서 달거든요. 물이 많으면 밍밍해. 기본적으로 과일이 맛있으면 어때야 돼? 덥고 물이 좀 적어야 돼. 그죠? 이 지역이 그거를 좀 유명해요. 그래서 과일이 맛있기로 좀 유명한 지역이고 또 여기서 또 많이 나는 거 물고기. 물고기. 그렇지. 특히 뭐 많이 나? 여기서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수입하는 거 오징어. 오징어. 연어는 여기 저기 그죠? 추운 지역. 오징어가 여기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 종류 여기서 그 수입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요것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여기 물고기 종류들이 정말 잘 살고 굉장히 풍족한 어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획량이 많은 편이에요. 자,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용승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할 지역은 여기다. 그렇죠? 페루, 칠레, 남아메리카의 어디? 서쪽. 그렇죠. 남아메리카의 서쪽. 태평양 중심은 어디? 동쪽.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어딜 중심으로 어느 쪽이냐. 이걸 먼저 잘 생각한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너 빨리 사진을 좀 따서 나무나 쓰자. 우리 경례
글쎄 뭐 할지 하면서 생각해서 말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나는 안 해. 너 라운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 나오는 그건 몇 비지치 아니 그거 말고 더 집에 뭐가? 8월 28일이잖아 그날. 그래. 어어. 야. 딱 말해봐. 뭐가? 무슨 말? 라운드시 모르면은 아니 뜻 알았는데. 아 맞아 즐겁다라는 뜻이야. 진짜? 너 슬기 무슨 뜻이야? 슬기? 슬기로운 인생생활. 내 중학교 기술 선생님 성함이 슬기였어. 정말? 다 네. 슬기. 알겠어. 야. 그리고 그 우리 영어 학원 선생님 이름이 아연이었어. 저번에도 말했잖아. 아 그래? 정말 시끄러운 것 같아서. 원아연. 원아연. 야, 너 집에서 그거 준비할 거야? 그 교시면? 해야지 안 하는데? 미치겠네. 너 준비하지 마 그런 거야. 너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발표할 건데? 하이. 현우랑 지혜 끝나고 내려와서 화생 시험 보고 가. 알겠지? 아, 안 돼요. 니네 쉬는 시간 10분 안 되지 않아? 네. 아니야, 이따. 하고 선생님. 그 다음에 숙제 안 낸 사람도 남아. 알겠지? 다 하고 보낼 거야. 다 했는데 가도 돼요? 이따 검사 받고 가. 지금 검사 받을 싫어. 너 검사 받을 거면 나는 지금 진짜 이거 나야. 오늘 소리가 왜 이렇게 늙었어? 내가 그러고 싶잖아. 근데? 너 왜 이래? 내 말이야. 왜 이래? 진짜 늙었어. 내 머리가 없어. 그 사람 마약한 거 아니야? 아저씨네? 아저씨도 저 정도는 아니야. 아, 누가 사라졌네. 난 이상한 애랑 말 안 할 거야. 안 볼 거야. 진짜 왜 그래? 너가 배지원이야? 야, 미쳤냐? 배지. 야, 차단. 야 배지원. 너 차단. 근데 배지원 나 차단 다시 풀었더라. 나는 너 차단. 근데 나한테 자기를 왜 자기가 나를 왜 언팔이냐고 막 물어보는 거야. 아니 뭐야? 너 그럼 내 그게 못 보는데 괜찮아? 금기해야겠다. 아니 솔직히 너 별로 안 궁금해. 야. 너 별로 뭐 재밌는 거 올릴 수도 않잖아. 아니야 재밌어. 정해. 아니 차단하지 마. 차단. 왜 나를 막 차단하려고 해?
안녕. 그럼 너 왜 공개 스토리 못 보는데 괜찮아? 공개 스토리 안 올리잖아. 어떻게 야, 너 내 공개 스토리 못 보는데 괜찮아? 재밌는 거 안 올려서 재밌게 안 봤습니다. 아니 재밌는 거 올려. 아니야. 아 그러면은 알겠어. 어떻게 볼 거야? 공개는 이거 쓸게. 그냥 다 풀어. 이것도 풀게. 그게 뭔데? 정리. 좋은 생각이야. 처음이면 근데 나랑 마팔이 아니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게. 아 근데 이거 왜 이래? 차가. 뭐? 왜 나랑 갑자기 이 딱 천원을 나. 아니 네가 나 찾아줬지 난 너가 안 뜬다고. 나 지금 너가 안 보인다고. 차가. 근데 그런 다음에 너가 내 두 개를 못 보는 게 너한테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아 너한테 그러면 두 개에서 1,000원을 해야겠어. 아니야 나가는 거 아니야? 차다. 여기 또 너 뭐 있어? 여기 전액이 있어? 없어. 있네. 그냥 팔찌해버려야겠다. 팔찌. 됐다. 야, 내가 계속 걸 거야. 야, 그래서 걸면 뭐하냐? 너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아 뭐야? 너 찾아. 뭐가 차단 안 했어? 아니 너 찾았잖아. 나 그 두 개는 차단했어. 이 두 아니 나 왜 찾아내는 거야? 나 왜 찾아내는데? 이유나 들어봐. 너가 나 배지연이라 했잖아. 아 그랬지 내가. 아니야 근데 배제하고 사람 풀었어. 알겠어. 나도 그럼 하루 뒤에 풀게. 배제한 하루 중에 안 풀었어. 배제한 몇 시간 있다 풀었어. 야 알겠어. 뭐야 근데 얘가 나 원팔했어. 읽지도 않아. 내가 보낸 거. 유정란의 집에. 잘 됐다. 어머 왜 그래? 유정란 오빠한테. 무슨 오빠야 삼촌이지. 야 오빠지. 너 몇 살까지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25살? 그럼 30살. 아 그건 아니지. 너랑 1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삼촌이야. 유정란 몇 살이야? 그 사람 한 26살 아니야? 몰라 그거. 그럼 삼촌이야. 무슨 소리야? 딱 생긴 것도 너무- 야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줘. 아니 너 유정란 왜 좋아해? 이거 너무 귀엽잖아. 뭐가 귀여워? 안 귀여워. 내가 내 더 스타일이야. 귀여워. 내 스타일. 나 이런 사람 좋아해. 약간 재밌는 사람. 그 사람은 재밌어? 누구? 근데 내가 아까 DM 보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약간 이런 거였어. 안 되는데. 아니 못해요. 아니. 탈락이십니다. 너한테 탈락이겠지만 나한테는 합격입니다. 탈락. 도시락. 그래. 나도 랩 잘하지. 랩, 랩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랩이야. 랩 한번 잘해. 아 이거 내가 나는 금방도 하는데 너한테 좀 이따 뽀뽀를 해줄게. 그래, 좀 이따야 왜? 여기는 공기도 좀. 야, 너 지금 할 거 다 해놓고 있어. 내가 뭘 했는데? 여러 가지. 너가 했지. 너뭐 차단하고 어? 나 차단하고. 야, 너 차를 나 당했으니까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자는 거 겁나 웃겼네. 너 왜 사진 찍었어? 아니 너무 미치겠어. 야, 그 김대금 김해 김씨였나? 응. 김해 김씨 너무 많은데.
슈가. 아 신나죠. 자, 이어서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엘니뇨는 일종의 이상현상이에요. 그죠?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상한 거. 그렇죠. 근데 이상하려면 정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뭔가 정상이 있고 여기서 어긋났으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니뇨를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정상은 뭐냐. 그죠? 엘니뇨가 일어나지 않은. 엘니뇨랑 짝이 뭐예요? 라니냐죠. 그죠? 그러니까 몰랐어? 엘니뇨. 라니냐. 기억이 좀 나. 아 무슨 거야? 제가 이쪽 말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여기가 원래는 띄는 거래. 우와. 엘니뇨랑 라니냐. 맞아요, 그렇대. 사내 아이 여자아이란 뜻이고. 어느 나라 언어예요? 이거 뭐 이쪽이 남아메리카잖아. 이쪽이 기본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쪽 식민지였었으니까 그쪽 말 많이 쓰겠죠? 라틴 계열이겠죠? 그래서 스페인어 잘 알면 먹고 살기 좋대요. 스페인어 쓰는 나라 되게 많아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는, 물론 중국어가 인구수로는 짱인데 그 중국이 많아서고, 그렇죠?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 쓰는 말 중에서 이쪽 계열이 라틴어 계열이 많아서 이쪽 말만 잘 알아도 꽤 많은 나라에서 편하대요. 어쨌든 이 엘니뇨와 라니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 다 이상현상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좋고요.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유형의 핵심은 뭐다? 그러면 엘니뇨가 일어났잖아, 그지?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변했니? 라는 질문이 기본이에요. 그죠? 기온은 어떻게 변했니? 강수량은 어떻게 변했니? 그래서 우리가 얻는 피해가 뭐니? 그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엘니뇨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뭘 이해하려면 정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을 볼 건데, 그 정상을 어디서 볼 거냐면 일단 엘니뇨가 일어나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 바로 여기를 볼 거예요. 그죠? 적도를 중심으로 어느 쪽? 남쪽. 그렇죠. 그리고 태평양. 그죠? 태평양의 서쪽에 제가 무슨 나라 있는지 알려드렸죠? 가보고 싶긴 한데 전 아직도 못 가봤지만 인도, 동남아지.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던 망고는 여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망고 여기. 약간 그 밝은색 과일이 여기가 좀 있고, 여기 좀 진한색 과일이고. 그죠? 이 두 지역의 기후적 특징, 정상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 이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뭐가 계속 불고 있고, 바람은 무역풍이 계속 불고 있고, 해류는 계속 뭐가 움직이고 있다? 적도 해류가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도 근처니까 온도가 어떤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높은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 용순이 선생님이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럼 여긴 춥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춥다가 아니라 서늘 하다에 가까워요. 원래 더운 지역인데 온도가 좀 낮아져서 엄청 덥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춥다, 뭐 눈이 온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니까 이런 기후적 특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한 상태에서 보시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수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남아메리카의 서해안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기온이 어떻다? 높다. 어? 낮다. 용수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지? 차가운 하늘 올라오잖아. 추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 같은 위도대에 비해서 온도가 좀 낮은 편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온이 낮은 편, 이 지역에서는 그런 편이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번 지구과학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알려드렸어요. 기본적으로 공기의 움직임의 핵심은 대류예요. 대류는 온도가 낮으면 주로 뭐가 일어난다? 하강. 온도가 낮으면 하강입니다. 아시겠죠? 온도가 낮으면 하강기류. 그런데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의 기후적 특징은 무조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무슨 기압? 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고기압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비가 잘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렇죠. 과일이 맛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늘하고 햇빛이 잘 들고 거기에 비교적 건조,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한 과일이 많이 난다. 포도 같은 진한 과일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앞바다에서는 뭐가 많이 잡힌다? 오징어. 그렇죠. 오징어 같은 많은 해산물들이 잡힌다. 그렇죠? 이제 오징어만 잡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그 잘 잡히는 게 대왕 오징어래. 우리나라가 맨날 그 오징어 이렇게 그 몸통 있잖아. 꼭 그 오징어 전체 안 주고 몸통만 이렇게 잘라서 주잖아. 그다 그 대왕 오징어 잘라서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잡아. 왜냐면 얘네는 그 오징어를 악마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데. 우와. 근데 우리 맛있게 먹잖아. 요지야. 그죠? 자, 그런데 바닷물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여기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여기 기본적으로 더운 지역이야. 바닷물도 당연히 어떨까? 뜨겁겠지. 이 뜨거운 바닷물이 적도해류를 타고 쭉 서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태평양의 서쪽 끝인 자 여기 동남아 지역, 그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는 원래 더운 지역인데 더운 바닷물까지 밀려오고 있어. 당연히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적도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훨씬 높은 편이 되는 거야. 자, 기온이 높으니까 공기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 무슨 기압이 잘 생긴다고요? 저기압이 잘 생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강수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기후가 만들어진다? 매우 습한 기후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특히 잘 되는 농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내기. 그렇지, 벼농사죠. 그죠? 원래 벼의 원산지가 여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벼가 잘 자라는 지역이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억지로 키우는 거고, 여기는 벼가 엄청 잘 자라. 그래서 어때? 얘네들은 1년에 2번씩 벼를 수확하지. 2모작, 3모작 이게 가능하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렇다? 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많은 비를 통해서 벼를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 적도를 중심으로 자 서태평양, 태평양의 서쪽 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지역? 동남아시아였죠? 동남아시아 지역, 그죠? 자, 이 지역의 기후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바닷물이 몰려오면서 생기는 특징적인 다습한 기후, 고온하고 다습한 기후가 형성되는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자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 그 다음에 자 대륙의 입장에서 어디였죠? 대륙 입장, 대륙의 입장. 남이죠, 그죠? 남아메리카의 어느 쪽? 서쪽이죠, 그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서해안 쪽은 반대로 기온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강수량이 적어서 비교적 건조한 자 이런 기후가 나타나죠. 자, 이 모든 움직임은 바로 서쪽으로 흐르는 적도 해류, 자 그걸 일으키는 무역풍, 자 그로 인한 용승이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자, 바닷물의 온도를 보면 어떨까요?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죠. 낮은 온도의 바닷물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얘들은 자 바닷물의 깊이로 보게 되면 자 위쪽의 바닷물이 뜨거운 바닷물이에요. 자, 이 뜨거운 바닷물의 두께가 어떻다? 매우 아니죠. 두꺼워지죠. 그죠? 그래서 온난 해수, 말 그대로 따뜻한 바닷물의 층이 두껍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통합과에서 배웠었던 수건의 연직구조 배운 적이 있었죠? 네. 수건의 연직구조에서 위쪽에 뜨거운 바닷물이 무슨 층? 혼합층. 아래쪽에 차가운 바닷물이 심해층, 그지? 그러면 그 사이의 경계면이 수온 약층이었죠, 그죠? 제가 지금 그린 이 초록색 선이 무슨 선을 의미하냐면
그렇죠. 이게 수온약층의 경계선이에요. 자, 이 수온약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온약층이 자 깊은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서쪽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자 동쪽 태평양 어때요? 안 그래도 뜨거운 바닷물이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뭐까지 일어났으니까 용승까지 일어났으니까 차가운 바람 위로 올라가 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따뜻한 바닷물의 층이 어때? 매우 얇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한냉한 해수, 차가운 바닷물이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의 경계선인 수온약층이 얕게 형성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누가 이해되실까요? 괜찮습니까?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상, 평균의 상태.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엘니뇨. 가로가 3번. 자, 뭐 원래 뜻은 남자아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뜻이 과학 현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자, 엘니뇨의 뜻은 엘니뇨를 재는 특정한 해역이 있대요. 그 대충 태평양 중앙 정도거든요. 적도 근처에 특정 해역의 수온이 자 평균보다 높은 상태로 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불러요. 말이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 무슨 뜻이야?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좀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바닷물이 좀 뜨거워졌다. 자, 그런데 어디가 뜨거워졌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바닷물이 모두가 뜨거워질 수는 없어요. 그럼 지구가 멸망하는 거고 특정 지역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정 지역. 그러면 어디가 뜨거워진 것이냐? 바로 엘니뇨의 원인과 이어져 있는데요. 자, 엘니뇨의 원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엘니뇨의 원인 바로 무역풍의 약화 그로 인한 적도 해류의 약화. 자, 앞에 있는 정상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적도 해류가 여기 있는 바닷물을 끌고 가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바닷물을 끌고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용승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 수온이 떨어졌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뜨거운 바닷물이 어디에 몰려버렸기 때문에 서쪽에 몰려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평소 다른 지역보다 어떤 지역이 돼버렸어요? 뜨거운 상태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 적도 해류, 무역풍 약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서쪽 끝까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는 거지. 어디서 멈춰버리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엘니뇨를 재는 위치가 어디다? 여기에. 태평양 중간입니다. 뜨거운 바닷물이 어디에 모여버렸다? 태평양? 그렇죠. 가운데에 모여버렸다. 자, 그래서 적도 해류가 약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동태평양에서는 일단 뭐가 약화된다? 동태평양에서는 뭐가 약화되는 거예요? 용승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 말이 헷갈리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바람이 일단 약해져요. 바람이 일단 약해지면 그로 인한 뭐가 약해져요? 적도 해류가 약해져요. 적도 해류가 약해지면 바닷물이 덜 빠지니까 차가운 바닷물도 덜 올라올 수밖에 없겠지. 뭐가 약화되는 거예요? 용승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화되죠. 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죠? 자, 용승이 약화되면서 뜨거운 바닷물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동쪽 여기 중간에 멈춰버렸어. 그러면 반대로 요 서태평양은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 그렇지, 여기는 평소보다 뜨거운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온도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낮아지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서태평양 지역에
자, 수온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버려요. 자, 그래서 자, 앞에 있는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원래 끝까지 와야 되는 뜨거운 바닷물이 어디에 모여버렸냐면 자, 여기에 모여버렸어요. 그죠? 자, 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태평양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버린다? 용승이 약화된다고 했었죠? 자, 용승이 약화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 용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차갑게 만들고 있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용승이 약화되면 반대로 수온이,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죠? 기온이 평소보다 상승하게 되고요. 자, 얘가 차가웠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고 하강 위주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뭐가 주로 형성이 됐는데 고기압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겠어?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 하강 기류가 약화가 되면서 평소보다 어떤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원래 건조한 지역이잖아. 그지? 그렇지. 비가 많이 오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 1960년대 인도에서 한 5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그 동사 사고가 있었대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거죠. 근데 그때 온도가 몇 도였다고 하냐면 영상 5도였대요. 우리는 가끔 영상 5도면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영상 5도에 500명 이상이 죽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춥게 느껴졌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면요. 우리처럼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별거 아닌 것에도 쉽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죠? 건조한 지역이죠? 비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좀만 늘어도 무슨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홍수나 그 쏟아지는 비 때문에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가 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여기는 평소보다 기온이 반대로 하강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상승 기류가 약화되겠죠? 자, 그로 인해 강수량은 감소하게 되고 역시 이 지역은 원래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인데 비가 갑자기 안 와. 무슨 피해를 받게 되겠어? 그렇지. 가뭄. 또 비가 한동안 안 와서 건조해지면 뭐가 잘나? 산불. 예전에 몇 년 전에 호주에서 한번 엄청 큰 산불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거의 한 달 동안 안 꺼졌잖아요.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너무 건조해지고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의 그 커다란 그 물로는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여기 뜨거운 횟수가 뭐였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뭐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공기의 상승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 이런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평소 상태와 다른 아까는 이렇게 크게 적도 전체를 가로주는 순환이 생기는데 반해 자,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해수가 가운데 모이면서 요길 중심으로 상승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써드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뜨거운 바닷물이 여기 많이 모이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많이 발생하게 되냐면 태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중앙에서 발생하게 되면 초대형 태풍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기예보 같은 거 잘 안 보면 모르거든요. 우리 작년에 태풍이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이제 뭐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를 막는 보호막이 있어서였지만 근데 우리 옆 나라 중국, 일본은 난리가 났었어요. 얘들은 태풍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비 난리, 물 난리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약간 보통보다 훨씬 강한 태풍들 때문에 비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엘니뇨가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두 가의 대륙에 큰 영향을 줬지만 이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여기 두 개의 대륙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 엘니뇨는 아프리카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에 굉장히 심각한 가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우리나라도 중요하죠. 자, 엘니뇨가 특히나 발달하는 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름철에 여러분들 그 동남아 지역의 스콜 아시죠? 갑자기 비 쏟아지는 현상.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래 비가 오는 지역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비를 왕창 뿌리고 그 다음은 잘 안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의 기후인데 이 비가 오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습적인 호우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한 번 내릴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집중 호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엘니뇨 현상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 평소 상태와 엘니뇨 상태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특히 방금 제가 강조했었던 기온, 또 수온, 온도, 그 다음에 강수량. 이 두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기후적 변화, 그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들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여기 나와 있었던 홍수 산사태, 그리고 가뭄, 산불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기본을 알고 있어도 뒤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온과 수온, 강수량의 변화를 우리한테 친절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지도, 이상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알아내라고 하거든요. 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편차라는 표현이에요. 편차. 편차는 현재 값에서 평균 값을 뺐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 현재라는 건 모름이하고 엘니뇨나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고, 평균은 제가 앞에서 말한 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내가 동태평양을 봐. 동태평양을 봐. 그러면 동태평양의 경우에 엘니뇨가 일어났다면, 동태평양에 엘니뇨가 일어났다면 수온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어떤 값이 나오겠어? 수온이 높아졌어, 낮아졌어? 이 지역이 높아졌지, 그지? 그러면 현재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값이 어떤 값이 나와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큰 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나와. 이거 이해되세요? 강수량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그쵸? 여기 원래 비 잘 안 오는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강수량이 늘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똑같이 엘니뇨가 일어났는데 어딜 본다니? 서태평양을 본다니. 반대로 편차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수온 편차값이. 그렇지. 이 경우에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강수면 편차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느 지역의 어떤 현상에 의한 뭘 보여주냐에 따라 편차라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엘니뇨 파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그 정도까지 어렵진 않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리 보시면 돼요. 자, 라니냐는 어떻게 했어요? 라니냐는 이거에 완벽하게 다 반대겠죠, 그죠? 원인이 뭐가 되겠어요? 라니냐는 무역풍의 강화, 그로 인한 적도 해류의 강화, 그러면 용승도 강화, 서태평양 수온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상 상태보다 훨씬 심해지는 거. 여긴 너무 건조해지고, 여긴 너무 비가 많이 와, 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걸 라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현 교육까지는 원래 라니냐가 빠졌어요. 원래 라니냐가 빠졌는데 이제 예전 문제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여전히 라니냐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엘니뇨의 반대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왜 이렇게 종이 얘들아? 여러분들 방학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 아, 맞다. 그 제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 35점이래요. 35점. 제시험 언제 볼래요? 다음 주에 빨리 올게요. 다음 주 빨리? 네. 다음 주 빨리? 네. 그러면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몇 시? 빨리가 몇 시야? 30분 빨리요. 30분 빨리? 네.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뭔데? 4시 반? 네. 네. 제가 5시 수업이 있어서 아니면 제가 시험지를 놓고 갈 테니까 그죠? 그때 와서 제가 없어도 알아서 보시고 내고 가셔도 돼요. 그죠? 다음 주? 오케이? 문제를 몇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예뇨? 예전에 학생들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좀 사막화를 하긴 해야 되고 엘니뇨 문제 몇 분만 같이 풀고 사막화 빨리 할게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29쪽에 14번 문제. 자, 아까 말씀드렸던 편차, 수온 편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거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14번에서 중요한 말 두 가지는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표현은 바로 동태평양이라는 표현이죠. 동태평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동태평양, 남아메리카 근처에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수온과 강수량이에요.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수온은 상승하고요, 강수량 역시 증가하겠죠. 자, 두 번째는 요 편차라는 표현이죠. 편차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편차의 뜻을 이렇게 옆에다 써줘요, 그죠? 자, 편차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값에서 평균 값을 뺐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현재 값이라는 표현이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일어났다. 평균 값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정상 상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동태평양의 경우에는 수온의 경우 그리고 강수량의 경우 둘 다 이 편차 값이 어떤 값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양수 값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A와 B 상태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원하는 엘니뇨 상태는 어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 편차를 읽으실 줄 알아야 자,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동태평양에서는 강수량 역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자, 강수량의 편차 역시 어떤 값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양수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수 값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실까요? 자, 요 14번 문제들이 14번 문제가 만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었던 유형이었던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보실 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 21번 문제. 어, 21번 문제 말고 비슷한 문제 27번 문제 볼게요. 27번 문제.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이 뜨거운 해수와 차가운 해수, 따뜻한 해수와 차가운 해수의 두께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제에서 보시면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엘니뇨, 하나는 라니냐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엘니뇨가 되고 어떤 게 라니냐가 될까? 바로 이 뜨거운 해수와 차가운 해수의 두께를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엘니뇨는 어느 몇 번? 그 기호 중에서 그렇죠. 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동태평양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는데, 자, 동태평양에서의 뭐가 뜨거운 해수가 훨씬 두꺼워지고요, 그죠?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지 못했죠. 때문에 가가 엘니뇨가 돼야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나가 라니냐가 돼야 되겠죠. 자, 니은의 무역풍의 세기. 자, 엘니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무역풍의 약화였으니까 세기는 누가 더 셀 것이다? 나가 더 셀 것이다. 자, 나 시기 라니냐가 심해졌어요, 그죠? 라니냐가 심해지게 되면 정상 상태가 너무 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라니냐가 일어나게 되면 서태평양은 그렇죠, 기온이 더 상승해 버리고 강수량도 너무 많아져서 희한하게도 이 지역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린다? 홍수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홍수가 일어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죠? 역시 3년 전인가 인도네시아 수도가 홍수로 한번 물에 잠긴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홍수 일어나 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인 거지. 우리는 항상 비가 많이 와서 홍수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비가 훨씬 많이 와서 홍수가 났죠. 그죠? 이 정도의 변화가 생겨요. 반면에 동태평양은 안 그래도 기온이 낮은데 더 낮아지고 강수량도 떨어지면서 자, 당연히 가뭄도 심해지고요. 심지어 뭐가 오기도 한다고 하냐면 한파가 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자, 사막화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막화는 금방 끝나요. 사막화는 뭐 별거 없어서 빠르게. 자, 말 그대로 자, 사막 주변에 토지가 자, 사막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마저도 사막으로 변하는 경우인데 대개는 그 사막 주변이 변하면서 자, 사막의 넓이가 더 넓어진 자, 이런 변화를 사막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구의 그 대표적인 사막 밀집 지역이 대충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거기 위도 30도 부분이에요. 그죠? 사막은 더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사막은 어떤 지역이죠? 건조한 지역.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죠. 때문에 1년 내내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 사막이 되는 거지 더운 지역이 사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오히려 적도 지역엔 사막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덥긴 덥지만 비가 그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사막이 많이 없다는 거죠. 어디 근처에 사막이 많다? 1년 내내 건조한 위도 30도 부분에 사막이 많다. 당연히 사막화가 심한 지역들도 어디 지역이겠어요? 이런 사막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이겠죠? 근데 하필 이 위도 30도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막화에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발생 원인 당연히 자,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인위적 원인에 좀 더 집중하겠죠? 당연히 자연적 원인으로는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어떤 대기 대순환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어차피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고요. 우리 인위적인 원인, 대표적으로 지나친 가축의 방목, 그리고 경작지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일, 확대. 자, 과도한 삼림 벌채 같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는 땅들을 파괴하면서 자, 이런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다. 자, 대표적인 피해는요. 당연히 사막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땅이 황폐화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뭔가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식목을 키우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자, 이런 일로 돌아와 버려요. 당연히 식목이 잘 안 자라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오히려 감소해 버릴 수 있고요. 당연히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막화의 간접적 피해를 받는 나라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나라랑 같은 위도 때에 중국에 많은 사막들이 있어요. 봄마다 그 사막에서 뭐가 날라와요? 그렇죠, 모래바람, 황사가 날라오죠. 바로 이런 황사 같은 부수적인 기후 현상들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다. 물론 요즘에는 이 열도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또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여러분들 황사 그렇게 심한 적이 많지 않았죠. 최근 몇 년 동안. 그게 우리나라가 많이 더워진 대신 그 방어막이 황사를 막아줘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없으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량의 이런 먼지바람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황사가 엄청 심했죠,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엔 좀 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없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돔이 우리나라를 언제까지 지켜줄지 모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황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대기에서 얘기했었던 이 사막이 집중된 위도 30도 부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3강이 전자기 유도 발전 파트인데 자, 여기도 제가 아주 살짝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3강에 대한 설명으로 살짝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배웠었던 전자기 유도들 좀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전자기 유도 기억 안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맞아요. 그거 써야 돼. 자, 그 전자기 유도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전자기 유도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장. 자, 자기장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장의 뜻을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자기장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력은 뭔가요? 자기력. 맞아요, 그죠? 그 N극과 S가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자석이라 부르죠, 그죠?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이에요. 그죠? 자, 이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은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무슨 특징이 생겼죠? 그렇죠. 서로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했죠, 그죠? 바로 인력과 청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 청력은 서로를 밀어내는 힘입니다. 인력은 어떤 극끼리 작용하죠? 다른 극끼리. 그래서 N극과 S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고요. 청력은 같은 극끼리.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맞죠? 인력과 청력이라는 말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인력, 잡아당긴다. 둘이 이미 붙어 있는데 잡아당긴다는 표현 안 쓰죠. 그죠? 역시 청력. 어때요? 서로 붙어 있는데 서로 밀어낸다는 뜻 잘 안 쓰거든요. 그죠? 이 자기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물체가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도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힘이 많을 것 같지만 몇 개 안 돼요. 우리 물리학에서는 최대 몇 개를 배우냐면 최대 4개를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혹시라도 물리를 배우는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까지 총 3개를 배워요.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라는 힘 3가지를 배워요.
떨어져 작용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얘들 도대체 어떤 원리로 멀리 떨어져 작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과학자도 당연히 했겠죠. 그죠? 얘들 도대체 어떻게 붙어있지도 않은데 힘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을 열려면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 그지? 내 손이랑 손잡이가 붙어있지 않으면 힘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힘들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을 줄 수 있단 말이지.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과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바로 이 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자석 주변에는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석이 아닌 애가 와. 얘는 자기장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지. 그러면 얘는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자석이 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뭘 갖고 있어? 자기장을 갖고 있지. 그러면 자기장 두 개가 겹쳐졌잖아.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을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가 작용할 수 있다? 힘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이 자기장 어때요?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단순히 과학자들이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그냥 따라줘야 돼. 그죠? 이 규칙에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애초에 없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래야 돼? 이런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하기로 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약속하기로 했냐면 이 자기장의 방향을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정하기로 했냐면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그렇죠. 다른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자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극이 N극이야. 자 옆에 있는 자석이 S극이야. 그럼 어떻게 자기장을 그려야 돼? N에서 S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N극과 N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둘 다 나와야 되죠. 상대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치 밀어내는 듯한 모습으로 자기장을 그려주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알고 있냐면 우리는 자석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는 거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으로도 인력과 청력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인력이 만들어지려면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돼야 돼요? 두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져야 되죠. 그죠? 얘는 나오고 얘는 들어가면서 두 개의 자기장이 같아지면 되겠죠. 인력은 어떨 때 작용한다? 두 자석의 자기장 방향이 같을 때. 반대로 청력은 언제 작용한다? 두 방향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 그죠? 한 가지만 다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러다가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우연히 뭘 발견했어요?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있는 나침반이 움직이는구나.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이걸 발견하자마자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연구를 매진을 했고 그 중에서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 둘의 관계를 직접 밝혀냈어요. 실제로 뭐가 뭘 만들 수 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앙페르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단위가 암페어라는 전류의 단위. 그죠? 왜 발음이 다르냐? 얘는 프랑스 사람이고 암페어는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둘이 발음이 다른 거예요. 자, 암페어가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 딱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당연히 이 둘의 세기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은 어떻다? 그렇죠. 강한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요. 강한 자석이 됩니다. 두 번째,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죠? 이게 사실 앙페르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 자, 오른나사 법칙. 자, 오른나사 법칙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에 나사가 어떻습니까? 돌리면 앞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들이 얘를 조이려고 하면 얘를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감기잖아요. 바로 오른손으로 만든 나사 모양으로 전류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전류가 똑바로 흐를 때 자기장은 그 주변을 감싸는 원의 모양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전류를 어느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자기장을 무슨 손가락에? 나머지 네 손가락에 서로 배치하면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문제 한번 푼 적이 있었어요. 나침반이 이렇게 있어. 나침반이 있는데 나침반 위에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 자, 전류가 아래로 흘러. 그죠? 그러면 자기장 방향, 나침반 방향 어떻게 되죠? 바늘 방향. 어떻게 돼요? 자, 많은 학생들이 오른손을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얘를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손을 이런 모양으로 고정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무슨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전류가 어디로 흐른다고 했죠? 아래로 흐른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래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곳에다가 이 손가락을 맞추는 거야.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내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은 곳에다 맞추는 거야. 이 그림에 그 힌트가 있어. 나침반 위에 도선이 그려져 있어. 무슨 뜻이야? 이 태블릿이 나침반이라고 하면 전선이 어디 지나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도선을 중심으로 나침반이 어디 있는 거야? 너희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거야. 이해돼? 그치? 이 손가락 4개를 내가 자기장이 알고 싶은 곳에다가 고정해야지.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왜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4개 어디 향하고 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 향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경우 나침반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푼지 이해되세요?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이번 단원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단원은 얘보다는 주로 코일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앞으로 배우게 된 이 자기장 관련 내용들은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오른나사 법칙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 전자기구 파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잘 내주시고요. 알겠죠? 과제 잘 내주시고 언제? 내일 4시까지. 네.